안녕하세요. 기업강의 연금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 작가입니다. 제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다 보니까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 요청이 좀 있습니다. 퇴직 앞둔 공무원, 교사, 군인분들 연금이 상대적으로 빵빵하니까 평생 공제에서 예금만 하시고 공제에 몰빵해도 남는 자금은 은행 예금에 운용합니다. 대부분 이상한 보험 몇 개씩 다들 들고 계시고 IRP나 ISA 계좌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십니다. 퇴직 앞둔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챙겨야 할 4가지 사항입니다. 퇴직수당 명태금은 IRP 계좌로 받아라. 각종 쓰레기보험을 정리해라. 퇴직 후 국민연금 살리거나 이미 가입해라. 건보료 대책을 미리 세워라.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수당과 명태금은 IRP 계좌로 받으십시오. 월 300만 원 내외의 연금이 평생 나오고 공제에도 몇 억씩 쌓아놓은 터라 퇴직수당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대략 6천만 원에서 1억 내외인데 이거 받아서 대출 상환하거나 시급하게 써야 할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세금 떼고 월급 통장에 받습니다.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한 달 살기도 하고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죠. 퇴직수당에 붙는 세금이 얼마 안 되니 IRP로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오직 세금 30%를 줄이기 위해 IRP 계좌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퇴직수당 명태금에 붙는 세금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금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퇴직수당 8천만 원, 세금 200만 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200만 원 떼고 7,800만 원을 월급 통장에 받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수당을 받으면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입금해 줍니다. 내야 할 세금 200만 원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 떼냐고요? 필요할 때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연금으로 매년 조금씩 타든 목돈으로 타든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떼갑니다. 당장 낼 거 나중에 내니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매우 큽니다.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까짓 그 세금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 아끼려고 복잡하게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재직기간이 길어서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 IRP 계좌로 받을 필요 없다거나 조금이나마 세금은 줄여준다니 손해볼 건 없는데 목돈이 묶이잖아 이런 분도 계십니다. 더 답답한 사람은 IRP 계좌는 쥐꼬리만한 이자 붙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일단 IRP 계좌로 받았는데 1년 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목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3천만 원 찾으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는 연금 받을 때 10년, 20년, 종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찾으시면 됩니다. 찾은 금액이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애초 생각대로 조금씩 연금으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깎아주는 겁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실행 방법입니다.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다. 일단 세금 떼고 월급 통장에 받는다. 퇴직수당 중 2002년 이후분만 IRP 계좌로 이체한다. 공단에 요청해서 세금 뗀 거 IRP 계좌로 환급받는다.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기존 IRP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퇴직수당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기존 IRP 계좌에 큰 돈이 있다면 가급적 퇴직수당은 기존 계좌 말고 별도로 개설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면 좀 기니까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이 8천만 원인데 다 이체가 안 되고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는데요. 내가 낸 기여금에 대해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퇴직수당은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IRP 계좌로 이체가 안 됩니다. 퇴직수당 중 세금이 붙는 2002년 이후분만 IRP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2002년 이후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 목돈 쓸 일도 없어서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다 이체시키고 싶은데 IRP로 이체할 수 없는 3천만 원은 어찌하나요? IRP 계좌에 연 1,800만 원은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퇴직수당이나 명퇴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1,800만 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월에 퇴직했다면 그해 1,800만 원 입금하고 다음해 1월에 또 1,800만 원 입금하면 됩니다. 그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1,800만 원에서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해에 입금하면 소득이 있었으니까 세액공제 받는 거고, 퇴직한 다음에 소득이 없을 때 입금한 금액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 탈 때도 세금 없이 수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금은 매월 또박또박 일정 금액으로 받으시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찾지 말고 금융상품에 운용하다가 해외여행이나 이벤트 자금 필요할 때 수시로 목돈으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어서 세금이 없는데도 IRP로 받는 게 좋나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까 30% 감면 받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IRP로 받아서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그 돈 받아서 월급 통장에 방치하거나 새마을금고 예금에 묻어두거나 어딘가에서 굴릴 거라면 IRP 계좌가 유리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도 할 수 있고 투자 상품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수익에 대해 15.4% 세금 떼지 않고 과세 이연된다는 점,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수익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점, 아무래도 연금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점에서 IRP 계좌가 유리합니다. 난 앞으로 금리가 내려도 오직 예금만 할 거다, 이 정도 안정 추구형이고 퇴직수당에 세금도 없다면 퇴직수당을 IRP 계좌보다는 공제 목돈 내탁에 맡기고 분할급여로 받는 게 편합니다. 목돈 내탁은 한 번만 넣어놓으면 신경 쓸 게 없고 퇴직할 때 수령 기간만 정해서 찾아서 쓰면 되잖아요. IRP 계좌보다는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퇴직수당에 명퇴금까지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세금이 꽤 나옵니다. 퇴직수당과 명퇴금 모두 찾아서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퇴직수당은 대출 상환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돈 쓸 일이 없다면야 둘 다 IRP 계좌로 받으면 되지만, 금방 써야 할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수당은 월급 통장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어차피 2002년 거 이후분만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받더라도 일단 월급 통장에 받아서 2002년 이후분만 IRP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얘기해서 세금도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명퇴금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또보험인지 쓰레기보험인지 판단을 하십시오. 판단 기준은 사업비를 얼마나 떼가는지와 붙여주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확정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 7.5% 확정 고정금리를 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로또보험이죠. 이렇게 좋은 보험은 절대 갈아타지 마시고 최대한 연금 개시도 늦출 수 있으면 늦추십시오. 반면 고정금리 이자가 높지 않고 최저 보증이율이 2% 이하라면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십시오.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한 상품은 이전하고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으십시오. 찾아서 대출을 상환하든지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십시오. 셋째, 변액연금은 가급적 해지하시고 종신보험은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사업비 떼고 이자 붙여주는 게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르고 닳도록 사업비는 떼갑니다. 공시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이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 중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7.5%를 보증해 주겠다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이 이런 로또 보험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해 줍니다. 연금 탈 때도 세금 떼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16.5%에서 최소 13.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릅니다. 첫째, 먼저 로또 보험이면서 이전도 가능한 보험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유지하고 있다가 연금 개시하기 직전 이전하십시오. 투자 경험도 많고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투자해도 되지만 가만 놔둬도 이자가 많이 붙는 좋은 상품이니까 이전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 최저 보증률이 높아서 가만 놔둬도 적립금이 꽤 늘어납니다. 일단 개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도 연금 개시하기 직전에는 이전해서 개시하십시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금 개시 이후에는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를 하면 대부분 수십 년간 물가 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고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수십 년간 적립해 놓은 피 같은 내 목돈인데 나는 쳐다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는 사실상 내 돈이 아닙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만 고려해서 내가 자유롭게 인출하면 됩니다. 즉 목돈을 예금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아가며 내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면 됩니다.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내가 연금을 타면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 수천만 원대 큰 목돈이기 때문에 예금에만 굴려도 우물의 생수 공급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는 매월 두레박으로 물을 떠먹어도 적게나마 생수 공급이 되는 우물형 자산이고 연금보험은 아예 고정된 금액만 수십 년간 빼먹는 곡간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로또 보험이라 할지라도 이전이 되는 상품은 연금 개시하기 직전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생수를 공급해 가면서 연금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신경 쓰기 싫고 종신형으로 그냥 주는 돈 받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연금 개시 이후 내 목돈에 얼마나 이자를 붙여주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거나 공시율을 붙여준다거나 무슨 대답을 받을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도 만족하신다면 고관형 자산에서 종신형으로 빼먹어도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로또 보험이고 이전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건 좋은 보험이고 이전도 안 되니까 그대로 유지하다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하면 됩니다. 연금 개시를 늦춰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늦춰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자가 높아서 적립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도 개시 연령이 지났지만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연 7.5%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까지 저는 수령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산다고 그러다 빨리 죽으면 어쩌려고.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수령 시기를 연기하지 마시고 제때 연금 타십시오. 정신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이 또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편한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보험이면서 이전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최저 보증률도 낮고 그래서 오래되어도 수익이 신통치 않은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가입한 보험이죠.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납입이 끝나고 곧 연금 수령할 것도 있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든 만기가 지났든 연금을 타고 있든 상관없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해지 환급금 그대로 이전됩니다.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16.5% 토해내라 이런 거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전 받을 금융사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IRP 계좌에서 예금에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있고 IRP는 없습니다. 붙여주는 이자는 둘 다 변동되지만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은 평균 2.5% 정도고 IRP에서 매수 가능한 저축은행 이자가 3% 중후반대입니다.
이자는 계속 변동되지만 공시 이율보다는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탈 때 대부분 연금관리 수수료를 떼지만 IRP에서는 연금 탈 때 별도의 수수료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하면 연금 수령 방법 변경이 어렵지만 IRP는 수령 방법이 매우 유연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적립된 목돈을 내가 운용할 수 없지만 IRP는 예금에라도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 만기 채운다? 이전에서 잘못 투자했다 까먹는다. IRP는 종신형이 없다. 증권사는 위험하다. 신경 쓰기 싫다. 건보료 폭탄 맞는다. 등등 이전을 주저하는 많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알면 이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쓰레기 보험이고 이전도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비과세 혜택 본다, 연금 탈 때 세금 없다, 이런 장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연금보험은 떼가는 게 많아서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난다는 거고 수익이 신통치 않으니까 비과세 혜택 받고자 하시고 할 게 미미합니다. 보증이율이 낮은 건 10년 정도 유지해야 겨우 연평균 1, 2% 내외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수익이 조금 나는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아무 때나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해지했다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을 건지 그냥 때 되면 연금으로 받을 건지 선택해야 하는데 대출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찾아서 최우선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게 득입니다. 만약 대출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찾아서 IRP나 ISA 계좌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5세 미만이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펀드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IRP로는 이전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예금 상품을 매수할 수 없어서 이전만 해놓고 현금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자 주는 ETF들 많습니다. 말이 ETF지 이자 주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예금보다 더 장점이 많습니다. 보험은 싫고 투자는 겁나서 못하겠고 그렇다면 이전에서 이자 주는 파킹형 ETF라도 매수하십시오. 예금과 비교해서 수익률에서 밀리지 않고 부분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1년 만기 예금에 넣어뒀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면 3천만 원 모두 중도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킹형 ETF는 필요할 때 1,000만 원어치만 부분 매도하면 당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너무 고점이라 거치식으로 못 들어가겠다면 이런 상품에 운용하다가 조정받을 때 부분 매도해서 분할 매수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변액연금, 종신연금 이거 참 골칫거리입니다. 많은 분들 상담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변액연금은 해지, 종신연금은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입니다. 다만 종신연금 중 아직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각종 특약은 싹 해지해버리시고 기본 사망보험금만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신은 사업비가 가장 비싼 보험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아주 수당이 많은 상품이거든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가장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보험이지만 특별한 고민 없이 지인 부탁으로 든 사람에게는 아픔입니다. 은퇴 후 연금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대부분 못 견디고 해지합니다. 내가 수십 년 후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당장 내가 죽겠거든요. 현직 때야 월급에서 20만 원 빠져나가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부족한 연금에서 건보료나 보험료 나가면 부담이 됩니다. 그때 가서 해지하면 손실이 더 크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고 못 버틸 것 같다면 지금 털고 나오셔야 합니다. 변액은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상품입니다. 그냥 투자하면 되지 왜 비싼 사업비를 떼주면서 펀드에 투자하느냐. 비과세요? 수익이 나야 세금 혜택을 볼 텐데 10년이 넘어도 손실인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나 IRP 계좌도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직 비과세 때문에 변액연금에 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 든 겁니다.
연평균 몇 퍼센트 수익 가정하면 60세부터 월 얼마씩 받는다는 이상한 표 보고 혹해서 오늘도 내일도 사업비 떼이며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변액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꾸리꾸리한 펀드들, 펀드 변경도 안 하고 존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손실이 큰 중국 펀드 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받아서 보험료 안 내도 매월 사업비는 떼갑니다. 사업비 줄인다고 추가 납입해서 물타기 하고 하염없이 본전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업비 떼이면서 펀드 투자해야 하는지. 자, 정리해 보면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구분해라. 이전할 수 있는 건지 이전이 안 되는 건지 구분해라. 이자가 높은 확정금리이거나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로또 보험은 일단 유지하되 이전이 되는 상품은 연금 개시가 필요할 때 이전해서 개시하고 이전이 안 되는 건 연금 수령을 하되 급하지 않으면 늦게 수령해라. 최저보증이율이 낮은 보험은 이전 가능한 건 빨리 이전하고 이전이 안 되는 건 해지해서 대출 상환하거나 IRP, ISA 계좌에서 운용해라 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다. 10년 넘으면 언제 해지해도 수익에 대해 비과세니까 굳이 만기까지 끌고 갈 거 없다. 현직 공무원, 교사,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퇴직 후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은 거 반납하고 가입 자격을 살려야 하나, 정년퇴직 후 60세 넘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되시죠? 제가 임의가입자였고 선납으로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반환 일시금 반납이 왜 좋은지 추납, 선납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9만 원짜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였고 지금은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고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에 공기업에 다닐 때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은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은 거 반납도 안 되고 추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공무원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에 신규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가입하면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거 반환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60세 넘어도 저처럼 임의계속가입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일단 현직일 때는 불가능하고 퇴직을 해야 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교사, 군인 신분에서 벗어나야 하고 60세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60세 전에 명퇴를 했다면 명퇴 후 임의 가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했다면 60세가 넘었으니까 임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도 해야 하고 60세 전이어야 임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전은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퇴직 후 처음으로 임의가입했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명퇴 후 바로 신규로 임의가입했다면 딱 10년 후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 58세에 명퇴하고 바로 임의가입하면 10년 후인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니까 68세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꼭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만 내고 싶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7년치만 따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받는 거고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고 이번엔 이미 과거에 한 달치라도 국민연금을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서 지금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아버려서 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서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 후부터 이미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전 기업에서 5년간 근무했고 60세 정년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60세 퇴직 후 이미 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치를 납부했으니까 퇴직 후 5년치만 더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되겠죠. 65세 넘어도 보험료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전 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고 60세 정년퇴직해서 65세까지 납부해도 10년을 못 채우겠죠. 10년을 채우려면 65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럴 사람은 드물겠지만 59세에 이미 가입해서 10년간 납부하고 69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반드시 60세 전에 해야 하지만 이미 과거에 가입했다면 65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냈지만 10년을 못 채워서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0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둬도 일시금으로 주지 않지만 1999년까지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반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납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60세 정년퇴직했다면 이미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할 수 없다고 했죠. 이미 가입을 해야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60세가 넘으면 이미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는 가입자가 될 수 없고 가입자가 아니니까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도 반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가입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 다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획득해야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은 거 반납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재직 중에는 무조건 가입이 안 되고 퇴직 후 이미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60세 전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직했다면 이미 60세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년퇴직하면 이미 가입도 할 수 없고 반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반납해서 과거 가입 기간을 부활하고 싶다면 60세 전에 퇴직을 해서 언능 이미 가입해놓고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은 거 반납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살리려고 명퇴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이렇게 반납하고 추납하면 어떤 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낼 거 미리 당겨서 보험료를 내는 걸 선납이라고 하는데 선납하면 어떤 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납 효과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퇴직하자마자 이미 가입하고 일시금 반환해서 5년치를 반납하면 1997년까지 적용했던 소득 대체율 70%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원금과 그동안 예금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이자가 꽤 부담이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반납하는 게 훨씬 득입니다. 과거 엄청나게 가성비 좋을 때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추납하면 현재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지만 반납하면 과거 아주 가성비 좋을 때 소득 대체율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추납도 효과가 있지만 반납 효과가 훨씬 큽니다. 추납 효과를 보겠습니다. 58세에 명퇴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금액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8월 말 퇴직해서 이미 가입하고 과거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 있는데 이때 낸 보험료 전액을 그 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추납할 당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9%를 내는 것이고 소득이 없다면 최저 9만 원부터 A값의 9% 범위 내에서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올해 A값이 약 299만 원쯤 되니까 보험료 상한 금액은 299만 원의 9%인 26만 9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면 월 9만 원에서 26만 9천 원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만약에 월 26만 9천 원을 24개월치 냈다면 추납 보험료가 총 6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금액 몽땅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치 추납을 하면 최저 216만 원에서 최대 645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8월에 퇴직했다면 그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했다면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가급적 많이 내야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퇴직 앞두고 보수가 많을 때니까 소득세율이 최소 24% 구간일 겁니다. 소득세율 24%만 잡아도 세금 155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납하고 추납해서 건보료 폭탄 맞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다. 이런 건 각자 챙기시되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도 고려해서 추납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보료 정책이나 기초연금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연금 액수도 늘릴 겸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겸 해서 많이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납 효과입니다. 58세 8월에 명퇴 후 바로 임의 가입하고 반납도 하고 과거에 안 낸 거 2년치 추납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을 채워야 하니까 임의 가입 보험료를 매월 낼 거잖아요.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59세에도 내고 60세에도 보험료를 낼 거면 소득이 있는 58세 때 한꺼번에 내면 좋습니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당겨서 내는 걸 선납이라고 합니다. 선납하면 예금 이자만큼 보험료도 할인해 줍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낼 보험료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당겨서 내라는 뜻입니다. 59세, 60세 때 낼 것까지 58세 때 한꺼번에 미리 당겨서 내면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겨내지 않고 제때 내면 2년치는 소득이 없을 때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국민연금까지 타려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받는다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 아이고 참 복잡하게 사네. 이런 반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되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입니다. 은퇴 후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도 소중한 연금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9만 원짜리라도 납부해서 10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가성비가 지금보다 떨어져도 국민연금만큼 좋은 연금 없습니다. 은퇴 후 부담스러운 게 애경사 고지서와 건보료라고 합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많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는데 진짜 폭탄 수준일까요? 아파트 한 채 연금 좀 나오면 은퇴 후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은퇴한 연금 이야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 이런저런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보료를 안 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득이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합산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연 1,000만 원까지는 봐줍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몽땅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도 빼주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을 판가름하는 소득 2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사, 군인연금은 거의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월 167만 원 초과하는 거죠. 새해 후가 아니고 새해 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월 167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자동 탈락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들어가는지 따질 때 재산과 소득을 보는데 남편과 아내 각각 따집니다. 남편 재산, 아내 재산, 남편 소득, 아내 소득 각각 따진다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주황색 기준에 들어오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4억 초과해도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9억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렇게 주황색 안에 들어가면 건보료 안 내고 주황색 밖으로 벗어나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의 지역 건보료를 냅니다. 아내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모두 합격했고 남편은 재산 기준은 통과했는데 소득 기준에서 초과하면 남편만 탈락하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자동 탈락합니다. 둘 다 탈락하면 부부 각각의 재산과 소득의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소득 조건은 통과했는데 재산 조건에서 탈락했다면 탈락한 남편만 건보료를 내고 합격한 아내는 건보료를 안 냅니다. 이렇게 남편만 탈락하면 남편 재산과 남편 소득에만 부과하겠죠. 만약에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절반에만 부과합니다. 둘 다 탈락하면 각자 건보료를 내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재산과 소득을 합해서 가구별로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대부분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탈락하면 죽을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적연금이 도중에 감액되는 일은 없잖아요. 조기연금으로 줄인다고요. 그렇게 줄여서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도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금방 몇 년 안에 다시 탈락합니다. 그런 머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는 절반만 부과하지만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는 전액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월 300만 원 받으면 그 절반인 150만 원에 부과하지만 부과 대상 임대소득이 연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전체에 부과합니다. 공무원연금 월 167만 원 받으면 부부들 다 피부양자 탈락하죠. 연 2,000 초과하니까요. 탈락했으니까 건보료 부과해야 하는데 이때 167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절반에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되는지 따질 때 소득을 합산하는데 그때는 몽땅 합산하고 탈락해서 건보료 부과할 때는 그 절반에만 부과한다. 아시겠죠? 공적연금 부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얼마나 나올지 감만 잡아보겠습니다. 재산은 없고 공무원연금 300만 원 받는다면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의 절반인 150만 원에 부과한다고 했죠. 올해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7.09%는 10만 6,350원입니다. 이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95%입니다. 건보료 10만 6,3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3,770원까지 합하면 12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월 300만 원 받으면 월 12만 원 정도 지역건보료를 낸다는 겁니다. 낼만한가요? 남편 국민연금 200만 원, 아내 사학연금 월 300만 원, 그러니까 공적연금 500만 원 받으면 월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아파트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재산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가도 아니고 공시가격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시가 60%가 공시가격이고 공시가격의 60%가 과세 표준입니다. 시가 9억짜리 아파트라면 과세 표준이 약 3.2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연금 월 300만 원 받고 아파트 과세 표준 3억 2천만 원이라면 월 2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까 연금만 있을 때는 월 12만 원이었는데 아파트까지 합하니까 14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26만 원이 되었네요. 자, 그럼 임대소득이 있다면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연 1,200만 원이라면 월 3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 임대소득이 추가되니까 건보료가 월 8만 원 늘었네요. 물론 필요 경비 같은 거 공제하고 부과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건보료 부과 안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몽땅 부과합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면 초과한 200만 원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1,200만 원 몽땅 부과합니다. 이 부과 기준을 연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내리니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아니야 확정된 건 없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나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 둘 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금융소득 부과 기준을 연 336만 원으로 내리는 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소득 1,200만 원이 추가되니까 또 월 8만 원이 늘었습니다. 금융소득 연 1,200만 원에 연 96만 원 건보료가 추가된 겁니다. 15.4%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다 냈는데 거기에 약 8%를 건보료로 또 내는 겁니다. 어디선가 걷어야 하니 이런저런 소득에 마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줄여주고 소득에는 더 많이 촘촘하게 떼간다고 하니까 금융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감초 같은 연금 계좌가 나옵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자금은 몇 억이 있어도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건보료가 건들지 못합니다. ISA 계좌에서 수천만 원 이익이 나도 건보료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하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에 뭉칫돈을 운용하고 계신다면 은퇴 전에는 만기가 돌아오면 모두 연금 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추납이나 반납으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만 원 늘어나면 건보료 월 4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4천 원 더 내고 10만 원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반납, 추납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건보료 줄이려면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사적연금에 적게 내겠다? 제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은퇴 후 3년간 직장 건보료로 낼 수 있는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고 재취업하시면 베스트겠죠. 9to6 하지 않아도 4대 보험 되는 곳 많습니다. 1년만이라도 재취업하십시오. 그리고 퇴사하시면 재취업 시 냈던 소액의 건보료로 3년간 때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면 둘 다 직장가입자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건보료 복병입니다. 웬만하면 자산을 정리해서 정리한 자금은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배당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하시면 어떨지요. 여기서 재취업을 해도 공적연금 세전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별도로 내는 거 아시죠? 초과된 금액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지만 이것도 신경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인데 공무원연금 월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 보수 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한 직장에서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직장보험료 본인 부담금 12만 원 외에 따로 매월 33,360원 정도를 내는 것입니다. 올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도 폐지하고 재산 공제액도 5천에서 1억으로 늘려주면서 건보 재정의 약 1조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 테고 어디서 걷어서 보충할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수당이나 명퇴금은 IRP 계좌로 받아라, 쓰레기보험과 로또보험을 구분하고 빨리 정리해라, 공무원 교사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건보료 절감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퇴직자까지 직업과 연령에 따라 맞춤 연금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컨설팅도 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연금 부자 되십니다. 좋은 강의와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